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대중 도서관의 통일연구원 맡고 계시고 또 한겨레의 통일문화재단도 이사장으로 맡고 계시고 아직도 굉장히 분주하게 안보 외교 통일 정책 분야에서 뛰어다니시고요. 제가 아는 한 우리 문저인 교수님은 북미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지인들과 네트워크가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아마 낮밤 없이 굉장히 많은 회의, 요즘 같은 이제 줌 회의가 될 수도 있겠고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그 외국의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문저인 교수님 모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저인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듣겠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대륙학교가 있었는지 몰랐고요. 7년 전에 뭐 만드셨다고 정세현 장관님께서 도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 해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안에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대륙 전략하고 해양 전략 사이의 조화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를 끌고 인도 태평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지정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정하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김동주 변호사는 지정하기 힘이 되는 측면이 그렇지만 지정하기 내용이 강대국의 노래입니다. 영국의 맥킨더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영국의 지리학자인데 영국은 해양 세력 아니에요. 그럼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라시안 메스,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고 특히 중앙아시아를 석권했을 때 세계를 제패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그때 같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했던 게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또 그걸 쳐서 남아야 하면서 이제 충돌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알프레드 마한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였던 분인데 그건 미국 시각에서 보니까 미국이 유럽 대륙을 석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해양 세력으로 봐서 결국에 오대양을 석권하는 그 중에서 특히 촉 포인트라고 해서 관문. 우리가 인도양에서 건너면 말라카 해협, 그 다음 그게 안 되면 순다 해협을 통해서 우리 한국, 일본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문을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해양 전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 뚝 싸우는데 그 2차 대전이 바로 끝나니까 스파이맨이라고 하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있고 예일 대학 교수도 있는데 이 양반은 대륙과 해양보다는 세계를 제패하려고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낀 해안선 국가들, 림랜드를 잡는 국가들이 결국에 세계를 제패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걸 제가 대륙학교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하우스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원을 보면은 그 하우스 호퍼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바리아 사람의 뮌헨 대학교 교수를 했었고 양반이 히틀러의 레벤스라움, 히틀러의 생존 공간이라고 해서 마인 캠프 나이 투쟁에 나오는 나치 전략이 이 중부 유럽 석권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해야 독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 기반을 낸 사람인데 이 양반이 1907년인가 될 거예요. 일본이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일본의 힘이 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사람이
육군 소속이었는데 일본을 보내요. 일본에 1년 동안 있다가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투스타까지 되는데 그때 일본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일본이라고 하는 적은 섬나라가 이제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하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양반이 그 후에 쓴 책이 태평양 지정학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 영국은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면서 완전히 바이말 공화국이 있었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이제 그 코너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됐거든요. 이 양반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독일하고 일본이 연합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을 어떻게 꼬드기냐면은 지금 인도양과 태평양을 바라면 누가 섞어놓고 있느냐.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섞어놓고 있지 않느냐. 일본이 일어서서 그들 쫓아내라. 그리고 독일하고 연합을 맺자. 그러면 독일과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게 일본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드는 대동아 공영권 구상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도 지정학의 개념은 없어요. 야마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지정학 개념이 있어 일본의 국익 개념을 통해서 일본이 행동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소위 만주를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건 있지만은 지정학적인 개념의 시각에서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07년 아베가 총리가 되자마자 그때 인도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요. 인도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두 개의 대양이 만나야 된다. 태평양과 인도양. 태평양은 일본이, 인도양은 인도가 협력하자고 얘기해요. 유명한 Two Oceans 스피치라고 해서 두 개의 대양 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초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2014년에 이 친구가 2012년 12월에 또 두 번째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이구나. 케냐 나이로비 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상이 나중에 오바마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인도 태평양을 받지 않아요. 대신 오바마는 그때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에서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는 논리를 펴죠. 논리를 펴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친일파들이 있어요. 컷 캠버리라고 지금 백악관의 이제 인태 담당관 이런 친구들, 마이클 그린 같은 친구들이 이 아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에 널리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연합을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석권하고 그래서 중국의 남하를 막자라고 하는 구상을 하는데 이걸 트럼프 행정부터 들어와서는 아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에도 불구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연원을 보면은 그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칼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독일 지정학자의 이론에 기초를 두는 거거든요. 그 명목적 이유는 당시 인도 태평양을 점거하고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인도이고요. 인도하고 미얀마, 버마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는 프랑스. 그 다음에 동남아는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쫓아냈는데 연합하자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난 그걸 쭉 보면서 저도 그 하우스호퍼의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 연원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좀 웃기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지금 그걸 미국이 받아서 지금 그걸 아주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넌센스를 보는데 그러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양 전략이에요. 대륙의 남하를 막고 대륙을 포위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완전 풀 배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은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일본에서 온 거고
그걸 실천은 미국이 하고 있고 거기에 하수인은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 중국도 러시아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꿨던 Trans-Siberia Railroad, Trans-China Railroad 이 개념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륙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대륙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서 이 지정학과, 이 대륙 전략과 해양 전략, 그리고 한국이 설 자리는 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권호연 교수님께서 저한테 부탁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반도 안보가 상당히 안 좋다. 결국에 한반도의 운명은 4강의 역학관계에 있어 결정이 되는데 4강을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과거 했던 방식으로 4강 외교로 바로 들어가면은 최근에 일어나는 다이나믹스를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시작은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한국 안보와 관련시킬 때는 가장 세계의 큰 파도가 뭐냐? 저는 북한 핵 문제,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세 번째는 미중 갈등과 대만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파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강의 역학구도가 또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30에서 40분 사이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서로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처음으로 한 건 지금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NPT 핵확산 방지 조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 방지 조약은 5개 국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국가 이외에 어느 국가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핵확산 방지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 보유 자체도 우리는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북한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지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북한을 다룰 수 있으니까. 북한이 그럼 어느 정도 강한 핵 무장력을 가진 국가인가? 우선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려면 첫째 시설이 있어야 돼요. 북한은 지금 그 플루토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 갖고 있고 5메가와트짜리 50메가와트짜리 이제 공사하다가 중단했지만 또 갖고 있고 그다음 200메가와트짜리도 공사하다가 중단하지만 갖고 있고 그거 통해서 이제 플루토늄이라든지 핵물질 만드는 원홍축 우라늄 시설 지금 영변에 갖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 당국이 보는 건 최소한 2곳 이상의 원홍축 우라늄 시설을 은닉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시설 갖고 있죠. 그 핵물질 하면은 가령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kg, 많게는 뭐 120kg까지 갖고 있는 걸 추산하고 있고, 그다음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한 350kg에서 한 2,100kg까지 갖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핵탄두는 적게 보는 데는 30개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 정보 당국 같은 데는 뭐 60개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북한이 이제 제체들이 계속해서 PU를 만들거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통해서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계속 농축하다 보면 계속 생산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냥 놔두면 한 2025년까지 한 120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두도 가고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어나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어나르는 게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갖고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이거 다 갖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이제 전술핵을 이제 가졌다고 주장하니까 전술핵을 실어나갈 때는 순항미사일 갖고 쏠 수도 있고, 심지어 600mm짜리 대구경 방사포 갖고 칠 수도 있죠. 그 전부 다 남한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갖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북한은 SLBM이라고 해서 그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헤일이라고 하는 수중 어뢰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파괴력을 갖는 수중 헤일, 그 수중 어뢰를 했는데 헤일 1과 2를 시험 발사했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것이 이제 전진 됐을 때 수면 하에서 어뢰를 터뜨려갖고 항공모함 같은 게 전복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상당히 가공할 무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만 지금 없지.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ICBM부터 시작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LBM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북한 핵이 진짜 사용 가능한 핵인가 아니냐, 그걸 알려면 핵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4차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5차, 특히 6차는 뭐 그것도 다 평가가 다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50kg을 보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평가할 때는 거의 뭐 250kg, 일본은 한 150kg, 이게 다 다르긴 한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 떨어진 게 15kg이거든요. 나가사키가 19kg이니까 파괴력이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있는 거는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시켰다. 그리고 다종화해야 되는 거예요. 소형화, 경량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한이 이제 대륙간 단도미사일 쏘게 되면은 전에는 핵탄두를 한 발만 넣었어요. 근데 그걸 미국, 러시아처럼 다탄두, 여러 탄두를 ICBM에 넣으려고 하면 그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게 가볍게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소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다른 목적 하나는 지금 작년 9월 8일 날 이제 핵 무장에 관한 법령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지금 전술핵을 전방에 전진 배치했다고 했거든요. 아직 전술핵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술핵을 가지면은 결국에 특히 우리 남한의 위협적이 되겠죠. 전술핵이, 우리가 전략핵이 되는 것은 전략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큰 핵폭탄을 적국에 투하하거나 발사함으로써 적국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산업시설을 파괴시키고 대량 살상을 가져옴으로써 적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없애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전략 핵무기고요. 전술 핵무기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교량을 파괴한다거나 도로를 파괴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아직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세가 불리해지면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 한국 또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거죠. 그리고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여간 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금 한 50차례 이상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례를 찾아볼 정도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도발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가만히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북한은 항상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대응해서 항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요. 그리고 전략무기, 미국의 전략무기를 전진 배치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대응책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너무나 도발적이다.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 연습과 훈련은 병력을 실제 동원해서 하는 훈련, 그걸 훈련이라고 그러고, 연습은 소위 그 컴퓨터상에서 도상 엑서사이즈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연습할 때는 보통은 병력을 투입하지 않죠.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습을 상당히 강도도 그렇고 빈도도 높였죠. 그리고 전략
그 미국의 전략 무기라고 하는 걸 거의 상시배치 하다시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핵잠 잠수함까지도 올 거고 또 핵항모도 이제 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다가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확장 억지를 보다 제도화하고 강화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북한은 더 이제 적대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건 가짜 평화다. 남북 정상회담 한 것은 정치 쇼인 거다. 그리고 문재인이 했던 건 모든 게 다 틀렸다. 그건 문재인이 했던 게 긴장을 완화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를 구축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채택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되는 게 문재인 구상인데 우리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 이론에서 봐더라도 그게 수순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잘못된 거고 가짜 평화를 가져오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에 강력한 힘, 한미 동맹, 한미 군사 공조를 통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북한들이 겁먹고 황복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결국 내부적 붕괴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기 상황인데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계속 한미동맹 타령만 하고 앉았고 한미 삼국 공조만 얘기를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강대강 구도에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전혀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의 예방입니다. 거기에 예방 외교가 preventive diplomacy가 제일 중요한데 예방 외교가 없어요. 우선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외교를 하려면 남북한 간에 아무리가 사이가 나빠도 직통전환을 좀 유지시켜야 돼요. 보통 직통전이라는 게 통일부하고 통일전술부가 갖고 있는 판문점의 직통전화가 있고 전에는 이제 청와대하고 조선노동당 그 중앙당사의 그 지도자 정상끼리의 직통전화가 있었고 그 다음 국정원대 통일전선부 직통전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됐거든요. 그 다음 동해 서해 그 다음 비무장지대 군사통신선이 있었고 지금 이게 완전 다 죽어 있거든요.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문제는 이럴 때 우발적 상황이 났을 때 서해 사건 났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 통일전선부하고 얘기해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결국에 사과문까지 받았는 게 그런 소위 직통전나 핫라인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 그럼 그렇다고 미국하고 북한이 있느냐? 미국하고 북한은 주로 이제 뉴욕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는 러시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완전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아니 한국이 저렇게 자꾸 미국하고 지금 북한을 후리치려고만 하니까 중국 입장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직통전화까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만약 서해 같은 데서 우발적 충돌이 난다. 그럼 어떻게 막느냐? 확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보복 타격하라고.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지금 한반도 안보와 관련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왜 일어났느냐. 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시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그때 고버초프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그때 합의를 하고 아버지 부시 밑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은 제임스 베이커인데 제임스 베이커하고 셰바나즈 당시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사, 소련 외무부 장관사의 합의를 독일 통일 다 시켜주고 할 테니까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 이스트워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토의 확장을 러시아는 항상 자기의 생존적 위협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나토가 동진하기 시작해요. 발틱 3국 전부 다 나토 회원국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집어넣고 마지막 남은 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인데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하고 같이 가니까 거기 독재국가고 그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민주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가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은 있다가 야, 약속 푸틴인 거 아니냐. 여기도 동진 안 하기로 했잖아. 우크라이나는 바로 우리 털 밑에 있는 건데 마치 미국에 비유하다면 휴거와 같은 건데 어떻게 우리의 첫 포인트에 가서 우리 목에다가 칼을 겨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이제 문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는 게 이게 단순히 나토의 동진, 전략적인 동진뿐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흔들려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민주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까지도 이제 민주주의 수출한다라고 하면 푸틴한테는 자기한테 큰 위협으로 보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받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면은 또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또 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사회는 상당히 양분화된 사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동부에 있는 지금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살아요. 그게 전 우크라이나 인구의 한 30%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70%는 우크라이나 말을 쓰는 그리고 캐톨릭을 믿는 그걸 우크라이나 정교인데 캐톨릭이 더 가까운 정부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말을 믿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산다. 이 양자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돈바스 쪽에 사는 동쪽에 사는 러시아계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치권 달라. 이쪽에서는 무슨 자치권이냐. 우크라이나는 너희들 동화해라. 이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이제 2014년에 이제 그때 1차 위기가 생기는데 그때 러시아계 대통령이 야구노비치라고 러시아계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유로마이단이라고 해서 유럽하고 통합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그 친구를 소위 시민혁명을 통해서 쫓아내버려요. 이 친구가 러시아로 망명을 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분열 자체가 그러니까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계 친구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권을 다 잡고 나보니까 너희들 러시아 말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을 중단해. 특히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이제 뺏긴 다음에 더 크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친구들은 끝까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인스크 협약이라고 해서 협약을 해서 그들에 대한 자치권 인정해주고 뭐 언어 사용하게 다 해줬는데 그게 지켜지질 않죠. 왜냐하면 유로마이단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그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형태가 있고 저는 세 번째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능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초부터 보면은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푸틴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너 나토 가입해? 그럼 우리 돈바스 쳐.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 나토 가입하지 않고 중립으로 남을게. 그러면서 다시 또 나토가 갖고는 우리는 나토 가입하고 싶다. 그리고 러시아가 언제 우리 침공할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무기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큰 그 잘못을 한 거예요. 뭐냐면 계속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러시아가 참아 못 친다고 형제국인데 절대 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위기 순간 특히 작년 2월 14일부터 24일 10일 동안에 계속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러시아 침공을 막고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본인이 이제 그 장난을 친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젤렌스키가 이제는 힘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거 보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젤렌스키는 러시안 유대인이에요. 우크라이나 스피킹 퍼슨이 아니에요. 러시안 유대예요. 그 코미디안 됐다가 그걸로 유명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 불평불만은 이거예요. 작년에 이제 터키에서 7차례 평화회담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표는 매번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장관 나바로프가 있다가 도대체 이게 니들 정말 회담할 용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보는 건 젤렌스키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자기 힘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치고 국방장관도 치고 최근에는 대법원장까지 다 쳤거든요. 그다 유로마이단의 핵심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굳히기 시작하는데 내년 3월에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어요. 이제 그 젤렌스키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아마 그걸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내거는 조건이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첫째, 돈바스, 크림반도 자기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러시아 나가라. 이게 넘버원. 두 번째, 푸틴을 포함해서 전쟁 범죄자, 전범들 국제형사재판소 데려가서 처벌하는 거. 세 번째로는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으니까 전쟁 배상을 하라. 이걸 푸틴이 조건 잡는 받겠어요? 푸틴은 또 푸틴이 조건은 그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근원이 유로마이단을 포함해서 푸틴이 얘기할 때 니오나치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친구들이 나치, 2차 대전 때 나치가 왔을 때 나치하고 협력을 해가고 그때 유대인하고 러시아 사람들 500만 명 이상을 죽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푸틴은 그걸 니오나치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 서방 언론에서 니오나치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이 사실상 나치하고 협력을 해갖고 러시아계인 사람들하고 그 유대인들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수를 대량 살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틴은 그거 갖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걔네들 없애라고 하는데 그리고 절대 돈바스,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거니까 양보할 수 없고 돈바스도 그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이 원해서 이미 공화국으로 세계의 공화국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결정한 것도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할 얘기 없다. 그 다음 전범이 누군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맞은. 그래서 이 협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영토고 주권이 관련이 되면 그게 핵심 이익인데 요 관련해서는 참 타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전쟁 피로중군이 많아지면서 미국에서 가령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같은 친구가 당선돼가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산민당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지원 안 할 테니까 전쟁 끝내. 프랑스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젤렌스키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저 짓을 하는 이유가 아프가니스탄 때도 러시아가 제대로 처벌을 못 받았거든요. 그 다음 체체니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그루지아, 조지아에 있는 그 남부 오세티아에 얘네들이 침공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결국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러시아 애들은 또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미국은 어떠냐 이게. 베트남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미국이 일방 전쟁 벌이는데 미국은 처벌받았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제정세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첫째는 김정은한테 상당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모순적인 건데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 힘이 없으면 언제라도 센 놈은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재확인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토와 주권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이제 푸틴이 계속 전세가 불리할 때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안보에 existential threat, 실존적 위협이 왔을 때는 전략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선제 불사용 원칙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고수해 왔어요. 미국은 선제 사용 가능성을 항상 얘기했지만, 근데 그걸 이제 바꿔요. 우리 안보 위협이 있을 때는 먼저 선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8일 날 북한에서 핵무장에 관한 법령 통과시켜갖고 전술핵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핵 독트린으로 아예 북한에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다음 또 이제 세 번째 걱정되는 대목은 그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뭐 미국에서 비판하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상당히 그 균형된 접근을 하고 있죠.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펴는데 동구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협력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도부하고 중국 지도부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가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젤렌스키가 지금 시진핑한테 지금 빨리 푸틴 설득해서 지금 점령지에서 철수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미국이 도매금으로 이제 적대 시작해버리고 이번 G7도 중국, 러시아가 타겟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게.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한, 거기에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똘똘 뭉치고 거기 중동에 뭐 이란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거기 그 블록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연합이라는 쪽 생기게 되고 북중러 삼국 북방동맹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되게 되면 동남아 국가들은 절대 미국 쪽으로 쉽게 안 갈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리고 동남아 국가 대부분의 사실상 그 화교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쉽게 안 갈 거예요. 싱가포르 보세요. 표면적으로 미국과 상당히 가깝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나 미중 대결 구도에서 싱가포르는 완전 중립이에요. 자기들이 국익을 최대로 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리세롱이 중국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싱가포르는 70%가 중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데 이제 걱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제 지금처럼 뭐 다행히도 살상무기 공급을 못한다. 근데 그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 방산물자 수출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그게 소위 분쟁 지역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 수출 못하도록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이 결정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럼 복잡해야 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대외무역 거래에 관한 법에서도 사실상 분쟁 지역에 우리가 무기 수출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총포류 규제에 관한 법령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이 있고 사실상 우리가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한 것도 미국하고 EU 국가들이 우리 보고 무기 지원하라고 엄청 압박을 가해요. 그런데 우리 관련 법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못한다. 그렇게 그도 빠져왔던 건데 실제 술수를 써갖고 소위 152mm 그 하우저 코탄 50만 개를 해. 그것도 수출한 게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것도 우리 전시 비축물자에서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전시 비축물자가 한 300만 발 정도 되는데 50만 발을 그렇게 족보냈거든요. 저거 엄격하면 미국 같은 난리 나요.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우리 또 민주당이 그걸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우회적으로 하고 있고 그냥 폴란드에 우리가 무슨 저 K9 자주포 우리가 수출해준다. 빨리 시작해서 보내면 그러면 폴란드에서 쓰던 옛날 소련제 무기 우크라이나 전달해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결국 철수를 했거든요. 생피터스부르크에 있던 걸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철수를 했는데 저거 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서 다 하나씩 다 지금 뺏어먹고 있어요. 일본 거, 중국 거, 한국 거, 심지어 미국 거까지. 그러니까 시설 투자하는 거 지금 중국이 줬던 것 같은 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크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병창 지원, 특히 석유 지원해주고 무기 지원해주면 거기에 중국까지 동참한다면 우리 입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고 재래식 군사 위협 강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 참 잘 다뤄야 되지. 대통령이 그냥 그럼이 가치 외교한다고 해서 대충 그냥 전시 비축물자 뺏어 그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갈등 문제거든요. 뭐 미중 갈등이 뭐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 입장은 그래요. 미국 혼자만이 그러니까 태양 아래 우주에 태양 하나밖에 없는데 태양이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냥 미국이 계속 패권국으로 남아야 된다. 근데 중국이 까불거리면서 부상을 하는데 그건 우리는 못하거든. 뭐 그게 이런 감정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 이제 왠지 하버드 대학의 그라마 앨리슨 교수가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Destined for War라고 해서 예정된 전쟁이라는 데서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있어요. 이 양반이 27년 동안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27년 동안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두 개의 국가,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와 그 스파르타 동맹, 그걸 펠로폰네소 동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데가 갑자기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고 갑자기 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테네는 멜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가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경제적 부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스파르타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끼는 공포 때문에 사전에 그 스파르타의 부상을 막는다는 그런 뜻의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함 앨리슨 교수는 그 똑같은 논리를 미중 간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은 미국이 패권국인데 중국이 갑자기 부상을 하니까 미국이 거기서 공포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겼을 경우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국제정치 세력이 전이 그걸 영어로 파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패권국이 있고 도전국이 있잖아요.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완만해지고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마치 어떤 형상이 되느냐면 호랑이 꼬리를 도전국이 밟는 형상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전쟁이 그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뭐냐? 그때 호랑이 꼬리를 밟은 도전국이 자기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은 전쟁할 가능성이 적고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으면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화적 전쟁도 있었어요. 가령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패권에서 미국 패권을 갈 때는 평화적인 전이가 이루어졌었죠. 냉전이 끝나서 냉전 후기로 넘어갈 때 완전히 미국이 패권으로 굳어질 때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밖의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 전쟁도 대표적인 사례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데 독일이 갑자기 부상하잖아요. 독일이 부상에 대해서 영국이 겁먹어갖고 프랑스, 러시아하고 트리플 앙탄테라는 동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게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이 동북아에 있어서 청나라하고 일본의 세력전이가 바뀌듯이 그런 식의 것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중국은 우리 패권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1955년 반둥회의에서 주울레가 채택한 평화 5원칙, 우리는 반패권, 패권에 반대한다. 우리는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런데 중국은 그걸 지금까지 지켰어요. 중국은 동맹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조약에 기초한 동맹 수만 58개 국가예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 주둔 군대가 딱 하나, 지부티에 있어요. 해군. 그건 홍해에서 해적 자꾸 일어나고 소말리아 쪽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항구 조차해서 중국 해군이 나간 거지. 지금 미국처럼 해외 주둔, 미국은 한 128개 국가에 지금 미군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패권에 관심 없고,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미국 만들어 놓은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걸 바란다. 계속 미국이 그러는데도 미국은 아니다. 너희들 우리에게 위협 강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가령 2035년까지 시진핑이가 강군모, 우리도 강한 군대를 갖겠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203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갖게 되는 거고, 2049년 되면은 중국몽을 이루겠다. 중국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은 지금의 중국을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그렇게 적어요. 2049년도 가서는 사회주의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해석은 2049년은 세계 패권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위협론을 사실상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걸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면은 갈등이 4가지 큰 영역에서 일어나요. 첫째는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지정학적 갈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정학적 이유적 때문에 그게 1대1로 관련되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에이시아 전략을 딱 하니까, 시진핑이가 2015년에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해갖고 거기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재현시키는 뜻에서 우리는 뉴 실크로드를 만들고 그걸 1대1로라고 칭한다. 그러면 1대는 육상 실크로드예요. 서안에서 옛날 실크로드가 북쪽으로 나갔거든요. 시안에서 우름치에서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해서 저기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는 것. 다른 한쪽에서 남부 루트는 시안에서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 바하라 뭐 이렇게 해서 테헤란 쪽으로 해서 저 터키 쪽 남쪽으로 가는 2개의 육상 루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초기에 이제 정화가 그 산단을 이끌고 저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자고 했었어요. 그 해양 따라 가는 것, 그것을 일로라고 그래요. 해양 실크로드.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고 그 다음 육상 실크로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북해가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양 실크로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어요. 중국이 이제 남쪽으로 가면 해로가 너무 기니까 저 북빙양이 녹았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해서 가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화웨이가 해서 5G 해서 1대1로 그 얼개 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전부 다 통신망 구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중국에서 디지털 실크로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생기고 했었을 때는 또 뭐 퍼블릭 헬스, 공공보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1대1로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1대1로가 아니고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는 맥킨더가 얘기했던 대륙 전략이고, 그 다음에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면 스파인맨이 얘기하는 해안선, 윈랜드 스트래티지고, 또 중국은 또 뭐냐면 그 제2도련선, 제2도련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2050년까지는 5대양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들이 해군력을 투사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흔의 해양 전략을 펴고, 그리고 중국이 있지 하는 것 쭉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대항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오는 문제는 대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잡았게 되면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나오는 활로가 다 열린다고 보니까 대만을 어떻든 자기 쪽으로 갖게 있어야 초입에서 중국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양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민주주의 문제 또는 자결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해양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을 억제 봉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해상통로 문제가 상당히 사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칠함대가 그걸 커버하려고 하면 대만에서 앞부분에서 커버해 주는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대결부터 나옵니다. 대만 해양 문제고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한반도도 그 그라함 앨리슨 교수 같은 사람은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3, 4 세계대전이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대결이고, 뭐 지정학적 대결은 지금 디카플링에서 탈동조화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시킨다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통화패권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디지털 커런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내에서 한 156개 도시들이 지금 거기는 지폐 안 써요.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 보증해주는 지금 디지털 통화서예요. 그리고 1대1로 참여 국가들 보고 전부 다 디지털 통화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쓰다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예측 불가능한 데다가 미국이 뭐 삐딱하면 계속 금융제재가 하잖아요. 러시아 같은 데도 스위프트 코드, 우리가 국제 송금하려고 하면 국제 거래망이 있어요. 스위프트라고. 미국이 전부 다 만든 질서거든요. 그 미국의 스위프트 코드 사용 못하게 해버리면 돈을 송금을 못해요. 그 다음에 송금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갈수록 이제 횡포가 심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것도 달러 결제를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다가 이번에 위안화 결제를 해버려요. 그 다음 브라질 그 룰라 대통령도 중국 갔다가 브라질도 앞으로는 중국고 결제하는 건 달러 결제 안 하고 위안화 결제하고 그 위안화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거기에 상당히 이제 민감해하고 있고, 그다음 1대1로 통해서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 경제적 대결. 그냥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미국이 중국을 아주 우습게 해가지고 짜튼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10대 첨단 기술이 있어요. 매년 일본의 니케이, 일본 계좌의 신문에서 10대 첨단 기술에 대해서 특허수를 집계를 해요. 그래서 등수를 매겨요. 2018년 이후는요, 우리가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5G 테크놀로지부터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퀀텀 메카닉스, 퀀텀 컴퓨팅, 양자 계산 한 10개가 있는데 2018년부터는 양자 계산 빼놓고는 중국이 다 1등이에요. 특허수가. 그 트렌드가 안 바뀌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상당히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대내적으로는 미국 과학기술 정부가, 미국은 항상 시장 중심 세제인데 국가가 이제 뭐 반도체 지원법처럼 국가가 돈을 줄게. 또 첨단 과학기술 진흥시켜라. 또 국가가 이제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에 첨단 기술 못 가게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표준 같은 게 중요한데 미국 정부가 지금 엄청난 돈을 써갖고 기술 표준 경쟁에서 중국이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린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의 뭐 틱톡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 중심 그 민주주의 연합 국가들에서 지금 중국의 모든 앱들을 지금 쫓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언제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가치의 문제죠. 우리가 위구르 문제, 홍콩, 티베트 문제, 중국 내에서 인권 민주주의 문제.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사실 가치 문제하고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영토의 문제. 그걸 중국에서는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절대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결 구도에서 이건 쉽지 않아요.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그래서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살상 무기 이건 협력하고 그 다음에 무역, 기술은 fierce competition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가치 문제와 지정학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대결 구도로 가겠다. 그래서 쓰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cooperation, competition, confrontation. 이게 중국 입장은 뭐냐? 우리 핵심이 건들면서 우리랑 협력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핵심 이익에 대한 문제, 대만 문제라든가 위구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 정리하지 않는다면 당신들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협력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미국의 올베팅이 했거든요.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동맹이라는 것들도 나왔어요. 가치 동맹이 일종의 엠브렐라 동맹이에요. 우산 동맹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문화 동맹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보 동맹. 그 미국하고 가치도 이체화시키고 국익도 이체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 지난 일요일에 중국에서 모처럼 이제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한국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녁 식사하고 만나를 하는데 당신 방한 목적이 뭐냐? 한중 관계 개선하려고 왔느냐? No, 아니래요. 한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될 것을 예상해서 데미지 컨트롤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For 노래. 첫째,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가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한은 한중 관계 개선 없다. 두 번째, 한국이 미일 일변도로 가는 한은 한중 관계 개선은 없다. 세 번째, 자꾸 한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회담 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반전되고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네 번째, 지금 한국은 자꾸 미국을 등에 업어서 그 다음 중국을 설득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 네 가지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가 아마 그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건실한 관계를 모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은 클리어합니다.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친구 그 수행원 따라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잘못 계산하는 게 뭐냐? 한국이 미국하고 가까워지면은 중국이 미국말을 들어서 한국말을 수용할 거라고 하는. 왜 이렇게 잘못된 계산을 하느냐.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가까웠고 그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 편에 붙어서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현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고 미국고 조선일보 대표적인 미국과 같이 붙어야 중국이 우리 함부로 우습게 보지 못하고 우리 요구하는 걸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난 그게 뭔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가까이서 모시는 친구들 내가 아주 새까만 후배들이고 어릴 때부터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살 길은 미국에 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을 통하면 중국과 다 해결된다. 옛날에 20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상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가는 나는 우리 안보는 상당히 풍전조마처럼 외롭다. 제가 40분 한다고 하면 지금 1시에 10분이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미국 일변도, 미일 일변도 이런 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하물며 미국 같은 나라, 가치 외교라는 걸 최근 만든 게 미국인데 우드로 윌슨이 이제 윌슨이한 아이디어리즘이라고 해서 윌슨적 이상주의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조차도 결정적 순간에서는 국가의 특히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희생을 하는 게 미국인데 우리는 계속 지금 가치 타령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될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저께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뭐 조셉 나이 교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조셉 나이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도덕이 중요한가? 또 Morals Matter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국민으로부터 신탁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는 게 그게 도덕 정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결단밖에 없잖아요. 야당하고 협의하는 것도 없고 시민사회 설계하는 것도 없고 조선일보 얘기만 듣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대통령이 결단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전부 다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앞에도 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어떤 질문 꼭 오늘 강의한 거 아니래도요. 다른 질문도 좋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질문도. 제 질문. 좀 알릴게요. 네. 13기 박인호입니다. 네. 다른 나라는 정당이 있어가지고 정당에서 무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책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외교는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정당 그거에 속한 국민의힘 정당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돌출적인 생각을 다 개인 좀 특정한 언론과 규합된 대통령의 이런 행동. 근데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는 맷집 있는 나라니까 어떤 대통령이 와도 많이 망가지지는 않겠지. 이명박 때는 10조 정도 썼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윤석열은 돈을 많이 안 쓰겠다. 그러면서 안심한 마음이 있겠는데 윤석열이가 일으킬 손해액을 이명박과 비교하면 어떤 식으로다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럼 아니 밑에가 저는 지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이유가 지금 북한의 핵무장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증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 간에 무슨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목함질의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연평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가령 서해에서 1차적 충돌이 난다. 그러면 최대한의 보복 반격하라고 그래요. 그럼 북한에서 또 최대한의 보복 반격하겠죠. 근데 경기, 서울, 인천에 지금 2천만 인구가 있잖아요. 북 입장에서는 조절해 쏘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극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공간이 갖는 취약성이 우리는 훨씬 큰 거예요. 북한만 하더라도 개성 빼놓고 개선해서 평양까지 가는데 사리원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평양은 전 도시가 또 요새화되어 있어요. 평양 가서 지하철 가보세요. 100m를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큰 소리 치고 소위 참수작전이다. 적 지휘부를 초토화시킨다. 저는 회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은 1961년
6.25를 겪은 후에 1961년에 왜 4대 군사로선이라는 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국토의 요새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북 저도 상당히 많이 가봤지만은 지상에서 군인 거의 안 보여요. 심지어 금강산만 하더라도 다 요새 다 숨겨놔갖고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드린다면은 그때하고 지금 이명박 때하고 지금하고 남북한 군사 관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사정이 달라졌다. 그때는 북한이 핵타격 능력이 없었고 지금은 핵타격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훨씬 정교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산박진하지 않으면 큰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는다. 물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죠. 다 죽은다면 이기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시 싸우지 않으면서 이기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잖아요. 또 다른 질문. 네. 이거 마이크 드릴게요. 13기 이형입니다. 지금 북핵과 관련해서요. 그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사실상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그냥 끝까지 우리는 야, 너희들 핵 가진 거 인정은 못해. 엔도스는 못해. 그러려고 차이점이 이제 하나가 있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 정부, 특히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그걸 CBID라고 하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목표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걸 안 받는 거죠. 이제는 우리 사전에 비핵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절충점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핵 군축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핵 군축 협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당도 없어요. 우리는 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이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아니 미국은 3,800개 이상 핵무기를 갖고 있고 지금 전진 배치된 핵무기 수만도 한 1,67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가장 주는 SLBM 그 잠수함 그 발사하는 핵탄두 수만 거의 뭐 98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상당 부분이 지금 뭐 칠함 산하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하고는 미국이 북한하고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짜야 되겠죠. 대안은 결국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육자회담을 재개하면은 아마 다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협의를 해갖고 동북아 6개국 안보 정상회담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그래서 동북아의 전반적인 군비 통제 지금 동북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군비 경쟁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그걸 막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도 거기서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북아 전체를 비핵무기 지대화를 만들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줘. 아니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핵무기 다 갖고 있는데 비핵무기 지대화가 가능한가? 그건 P3 플러스 3 개념인데요. 핵을 가진 P3는 핵을 가진 국가예요. 그냥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을 결코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군사위협도 가지 않겠다는 걸 조약으로 약속을 하고 그 반대 조건으로 핵을 갖지 않은 한국, 일본, 북한, 몽고는 그 조건이 지켜지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다자안보 협력 질서를 만들어 나가면 북에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정부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삼국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결국에 항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내부적 동요에 의해서 체제가 바꿔지고 그럼 비핵화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위스플 띵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동북아 비핵 무기지대화는 전에는 북한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 자체가 법으로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얘기하고 핵무기 강령까지 지휘 통제 체제는 어떻게 하고
요구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건데,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지들이 인민의 삶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그런 식으로 포뮬라로 가자고 그러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지금 국회에서는 홍익표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이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미국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라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인데, 지금 상원 외교분과 위원장인데, 그 양반도 그 아이들 상당히 찬성을 해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세 개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서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도 포함해서 육자 국회의원 회의를 좀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동북아 안보 정상회담 같은 걸 좀 하라고. 정상이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육자회담이 실패하니거든. 미국에서 차관보급이 나왔는데 차관보급이 우리 국장급이에요. 중국의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회의 갖고서는 합의 보기도 힘들고 합의 보더라도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완전 북한 핵무기 보유하는 거 인정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을 해오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근데 지금 풀리지 않고 핵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면 저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여자분도 좀 보시고, 여성분. 네. 이쪽에 두 분, 제가. 네, 저는 국이 우규혁이고요. 예. 오늘 모시기 힘든 분 네, 모시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포탄을 전시 비축 물자 중에 50만 발을 지금 줬잖아요. 근데 원래 이 전시 비축 물자는 손대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만 발이나 줬는데도 왜 민주당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시민들만 분개를 하고 난리를 치고 유튜버들이 난리를 치는데 왜 야당에서는 그러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종대 의원이 그걸 제기하지 않았으면은 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얘가 윤석열이가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야당 다 무시하고. 그래서 율사 법을 한 사람 또 법을 안 지키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정말 화도 나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아까 핵 보유국이 지금 5개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5개 국가죠. 네, 저는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 5개국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걸로 아는데, 계속 핵무기를 증산하고 있는 걸로 제가 또 봤거든요. 어느 기사에서. 그럼 자기들은 왜 핵을 자꾸 만들면서 다른 나라를 못 갖게 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유럽 국가 일부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 국제 시민사회에 더불어서 핵 폐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유엔에서 제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정부 반대했어요. 일본도 반대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근데 오바마는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국무부하고 국방성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무부 국방성은 뭐냐?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갖고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핵무기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럼 그 친구들은 폐기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우리만 당한다. 근데 꽃 같은 논리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지금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견지해요. 인도도 선제 불사용해요. 북한도 작년 9월 8일까지는 선제 불사용이었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까지는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공언했었어요. 근데 미국만 선제 불사용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핵무기 현대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1.5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향후 20년 동안 핵무기 근대화에, 그동안에 자기들 투자 안 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핵무장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겠다고 트럼프 있을 때 그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것 같은데 미국이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탄핵을 해요. 네. 여기 앞에 여성분 한 분 하시고 뒤쪽에 아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순서를 정하게 여기 하시고 그다음 아까 저쪽 하시고 여기 왼쪽에 한 분 또 그럼 요 앞에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광노현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1,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하시죠. 어떻게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제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형 원자로 그걸 수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소형 원자로를 수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SMR이라고 그랬어요. 그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데 미국도 아직 개발 못했거든요. 개발을 안 써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미국도 아직 개발을 못한 거고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쉽게 해서 그 뉴클리어 세이프티 관련된 사항도 반영돼야 될 것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 하여간 Small Modular Reactor 소형 원자로는 미국에서 완전히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 과정에 있어요. 한국이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참여시켜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데 뭐 원자력 하는 사람은 연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 지금 보시지 않았어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한수원하고 지금 갈등 관계 보시지 않았어요? 사실상 한수원이 개발한 것들이에요. 그 세계의 핵심 기술이라는 게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그 원천 기술이 자기들한테 간 거니까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현 정부는 저 나중에 그 한수원 황조사장 나중에 배임으로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거기 원하는 로얄티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UAE에 수출할 때도 엄청난 로얄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폴란드 이쪽 가는데 지금 로얄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자력 과학자들은 우리가 개발한 걸 왜 주느냐 그렇게 싸우는 거고 지금 미 법정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광주 그 한수원 소장이 그 얼마 전에 사장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언론에 얘기한 거 보는데 하여간 로얄티 줘서 타결하게 되는 건데 저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건 상당히 큰 배임의 소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분명히 뭐 대통령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저 황주호 지금 사장이 지금 안보실장하고 좀 비서실장하고 다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들이니까. 자 그쪽에. 네, 교수님, 저는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의 국가미래전략원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국이 당면한 지리학적, 정치적, 경제적 지정경 리스크 그것을 평가하고 대응한다 하는 데 대한 토론 강의 이런 걸 좀 듣고 왔는데요. 네. 역시 이제 학자분들은 뭐 이게 사태와 진실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은 진실의 실상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북핵의 문제 같은 거요. 북핵은 현재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은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 유엔 제재가 시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북의 선택만 남은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이제 제재가 있고 그러면 제재 이상의 또 다른 수단이 있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막말로 그 어떤 기습 공격이라든지 기타 그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반대하는 국가들의 선택이겠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북한의 선택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그 유엔 제재, 국제 제재 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북한의 선택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다른 해법을 찾는 것
출구를 찾는 것도 북한의 선택이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걸 분명히 한다. 문제 자체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우리 정부는 현재와 같은 그 비례侵격 전력 그러니까 그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뭐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뭐 북한의 선택에 대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분명히 하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미군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계속 주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반대를 하겠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도 그에 관해서는 우리의 선택 문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공백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확실하게 도모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미리 검토하고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명백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보실장이라는 김태효라는 저자가 명색이 이제 학자 출신인데 학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학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윤석열이라는 택도 없는 이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 국민 지지율이 30%도 미달하는 저는 터무니없는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선택만을 오로지 저렇게 강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점이 우선 저 김태호는 그 젊은 친구지만 뭐 똑똑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입장이 상당히 강한 친구죠. 그 지도 교수인 이상우 선생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상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는 평화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걸 이제 서강대 학부 때부터 교육을 쭉 받았고 그다음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받고 왔을 때 이상우 선생님 하시는 신화연구원에서 계속 그 기획실장 하다가 부원장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그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윤석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을 윤석열에게 더 많이 인풋을 줬거나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거나 이렇게 나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뭐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치 국익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렇게 미국과 가치 동맹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그럼 우리가 그 찍은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우리는 부수적 피해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래요. 제가 특보할 때 그걸 워시 포인 오피스라는 데 썼다가 뭐 난리가 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연해요. 주한미군이 북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와 적대적 의도를 갖지 않은 한은 주한미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하고도 동맹하지만 북한하고도 동맹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 없애고 북미관계 정상화시키고 심지어 군사관계까지도 맺자라고 하는 게 북의 입장이에요. 자기의 생존을 위한 딱 조건이 하나가 그 소위 백두혈통 체계에 대해서 타치만 안 하면은 얼마든지 받게 되는데 이제 미국이 그러지 못하는 점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핵 문제는 제가 이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그 현실주의 얘기를 하는데 현실주의 핵심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에 갖고 올 그 역지사지예요. 하나는 역지사, 두 번째는 실사고시예요. 그러니까 실사고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seeking truth from fact예요.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북한이 핵능력 가진 것은 인정을 해주고 인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면 핵군축 협상도 해야 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 미국이 가령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거 중단을 하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 북미관계 개선을 쭉 한다면은 미국이 핵전력에 큰 변화 없이도 북한이 자기들의 핵무기를 감축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노이 제안이죠. 하노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제안이라는 게 김정은이가 내놓은 자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안 그 중에서도 북한의 민간 경제와 북한 민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주면은 우리는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연료 생산 공장 그다음 방사학 재처리 공장 그다음 삼중수소 수소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삼중수소 실험실 그다음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핵무기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핵무기 연구소 이 모든 것을 검증 가능하게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은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이고 한반도 평화의 적이에요. 트럼프는 나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마이클 폼페오하고 존 볼턴이 하도 압박을 줘갖고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의 조건이 CBID 완전한 그다음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하면 북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러니까 한반도 핵 위기를 안정화시키긴 협상을 하자라고 나가고 그럼 우리는 하여간 니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되고 이 목적을 설정해주고 북에서는 자 우리가 니들이 제재 완화시켜주고 그다음 연합군사훈련 자꾸 하지 않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 적대적 의도 없애주고 제재 부분 완화하면은 우리가 하노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가 바뀌고 안 바뀌는가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북한의 시민사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조선노동당 중심의 정치사회밖에 없거든요. 시민사회를 가지려고 하면 시장이 있어야 돼요. 시장이 있으려고 하면 개혁개방을 해야 돼요. 개혁개방을 북에서는 하겠다고 그렇게 들고 김정은이 얼마나 들고 나왔어요. 제재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비핵화의 첫걸음인데 근데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인권도 요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국가대 북한의 비핵화도 요구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도 원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도 원하고 그 다음 김정은 체제가 또 바꿔지기도 원하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사구시 역지사지라고 하는 우리 선인들 말씀에 따라서 아주 현실적 접근을 하면 답은 나올 거라고 봐요. 자 우리 여기 강성규 네, 됐습니다. 특별이어서 앉아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이니까.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네이버도 차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악화 일로로 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국지전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앞으로 4년이 우리나라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이렇게 걱정하고 우라통 터져 하면서 이 앞으로 4년을 보내기에는 그 4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매주 시청 앞에 나가는 이런 행동 말고 제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이런 외교나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분들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들과의 그 확대 회의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는 부분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한쪽에서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들을 많이 갖는 것도 그냥 바라보고 화만 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다 선후배고 이쪽 바닥에서 같이 했던데 입장은 달랐다라고 그러는데 지금이야말로 확대 회의를 좀 갖고 서로 조금씩이나마 이런 것들의 갭을 메우는 이런 기회들을 한쪽에서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옳으신 말씀이죠. 근데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친구들은 지난 정부에 있는 친구들 그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은 완전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비판하는 게 이빨갱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린 마음은 없어요. 관용도 없고. 그럼 빨갱이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걸 느끼지 빨갱이하고 얘기하는 그만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니까요. 그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원에서 하는 행태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중도적인 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고 이미 굳어진 분들은 바꾸기 상당히 힘들고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어영부영한 야당이 아니고 정말 강하고 일관성 있고 통일된 야당을 갖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뭐냐면 결국 헌법의 기초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죄송합니다. 뭐 시골 같은 데는 저보고 와달라고 그러면 전에는 뭐 바쁘기도 해서 안 갔는데 요즘은 뭐 목포부터 시작해서 무슨 청주 다 갑니다. 뭐 강사료 안 줘도 이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뭐냐면 팩트를 알고 공유를 해서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분의 숫자가 많은 게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데 뭐 엘리트 의식을 갖고 이런 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100% 맞아요. 깨어있는 시민이 바꾸는 거죠.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 우리끼리 뭐 전직 정부에서 고위직했던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해봐 말짱하해요. 뭐 우리 생각 똑같은 건데 뭐 팩트도 비슷한 거고 그럼 그거 갖고 공유를 해서 나누고 좀 잘못된 거 잘못한 거라고 비판을 해주고 근데 현 정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화 채널을 하고 우리 의견을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가짜 평화다. 지난 정부가 다 남북간 관계, 한미 관계 다 망쳤다. 나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버드 가서는 가짜 뉴스가 팡치면서 그게 민주주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난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많이 갖고 우리가 아는 팩트를 공유하고 저항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박 교수님 하시고 그 다음인데 제가 최근에 가장 쇼킹한 뉴스가 뭐였냐면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18조 몇천억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100% 미국산 무기라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2조 5천억을 수입했더라고요. 미국 등 모든 외국에서 수입한 총액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짧습니다.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근데 사실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은 동아시아 북단에 있는 나라고요. 인도태평양의 정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르고 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2억 5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어마막지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강국인데 사실은 이 나라의 허락도 안 받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한다는 일본이 아주 이해가 안 가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저는 깊게 얘기 안 해요. 워낙 간단한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이 4강 외교와 분단 국가 현실 때문에 이 외교 스마트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통일 정책, 안보 정책을 만약에 일반 시민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배척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첨의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공론화 방식으로. 그래서 시민의회를 한 300명 뽑아서 랜덤으로 추첨으로 뽑은 다음에 이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통일정책의 기조를 20개 원칙으로 각 4강에 대한 원칙, 북한에 대한 원칙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만 우리 문 교수님이라든가 또 뭐 김태효라든가 그러니까 국힘과 민주당과 뭐 정의당 이런 데서 전문가들 다 추천해갖고 정말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 300명이 열심히 듣고 한 100시간 정도 듣고 이걸 한번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무기 수입 비중이 많아진 거든요.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게 삼축 체제가 그렇습니다. 킬체인에서 킬체인은 적이 공격 구도가 사전에 파악됐을 때 선제 타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선제 타격이 실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을 때 그걸 요격시키는 것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해서 KM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미사일 발사하는 거에 대한 요격이 실패했었을 때 그럼 우리가 타격을 당하니까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mass retaliation punishment라고 해서 대량 보복 응징을 하는 이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무기가 거의 다 미국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근혜 정부 있었을 때 만들었던 걸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기본축은 유지, 2017년 북한의 공세적 태도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많이 획득을 안 했죠. 근데 현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걸 그냥 무더기로 획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킬체인해서 선제 타격하려고 하면 F-35 전투기 비싼 거 한 대다가 한 2,500, 3,000원짜리 하는 거 이런 거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미사일 방어체제 하는 데도 그렇고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들여오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삼축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획득을, 왜냐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다른 데 쓰는 게 중요니까.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걸 이제 그냥 대폭 사는 거죠. 저것도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보거나 좀 나중에 정권 끝나면 또 이제 조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인도네시아는 어떠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혼자, 인도네시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두 개의 핵심 관문이 다 인도네시아를 거칩니다. 말라카 해협은 수마트라하고 10만종 말레이시아 반도 사이를 싱가포르 해서 이제 말라카 해협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혔을 때 그 밑에 순다 해협이라고 있어요. 자바하고 수마트라 사이에 오는 순다 해협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초킹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순다 해협을 쓸 이유는 많이 없죠. 말라카 해협으로 다 들어오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입장을 분명히 중요했어요. 인도네시아 중심성이 아니고 아세안 중심성. 그래서 아시안과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과 같이 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는데 아시안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시안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이 인태 구상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망 구축이라고 하는 점 또는 영내 분업지수 속에서 중국하고 아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베트남 외무성의 고위 관료고 제가 세종연구소 이사장할 때 한번 우리 연구소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도 자기는 아시아 태평양 개념을 선호하지 인도 태평양 개념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은 기본적으로 열린 지역주의. 에이펙 같은데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초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인태 전략에서는
닫힌 지역주의, 끼리끼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태 전략에서는 다자안보 협력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다 포함시켜서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를 협의하자. 지금은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소련을, 러시아를 견제하는 우리끼리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이죠. 그 다음에 가치 문제도 아태 지역에 있었을 때는 가치 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인태 지역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민주주의의 연합, 지금 쿼드 같은 것도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공통점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히 권위주의인 중국, 러시아는 견제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데는 가치 배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안 국가들은 인태보다는 아태를 선호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인도-태평양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for Prosperity라고 해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상당한 포션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경제 원조를 들고 나오면서 여기에 중국이 파고들지 못하려고 하는데, 사실 인도-태평양 아일랜드, 그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너무나 적은 국가들이고 너무 재정이 취약하니까 미국에서 돈 많이 주면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돈 경쟁에서도 미국은 또 함부로 돈을 못 줘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중국은 당에서 결정하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쉽게 미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좋은 구상인데 아마 윤석열 정부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야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안 만났는데 그거. 아니요,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민의회를 예를 들어서 문 교수님이나 몇 분 보수 대표하고 진보 대표하고 주간 노선 대표하는 분들이 할 것이 시도해 보시죠. 오가라이가 5억 정도 모금할 수 있거든요. 온오프라인 반반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이거 굉장한 시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누가 아니 뭐 좋은 시도일 텐데요. 근데 처럼 이제 주셔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우리 정부 있었을 때도 경청의 자세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정부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그게 일종의 deliberative democracy, 수기 민주주의의 한 전체의 그 형태인데 지금 정부의 deliberation이 있나요? 없죠. 이 사람들은 수기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한번 해보세요. 먼저 갑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해보죠. 네, 한번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 희망메일에서 김준영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불만을 하나 표하셨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 내용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정체가 됐을 적에 문재인 대통령 결단하다가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제시하는 것을 김준영 교수님이 그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결정을 안 하셨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해요? 그때 회의가 아니고요. 점심 때인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미국에서 바로 온 다음에 그 대통령 꼭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7일 날 그 성명에서 금강산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개별 관광은 전향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1월 하순이었는데 왜 안 하시냐고. 그때 뭐 다른 분들 거기도 이제 미국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다. 대통령께서 미국 국정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죠? 그건 없습니다. 그 개성공단 뭐 재개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들 보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 다음에 금강산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기한에 위반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벌크 캐시 이제 뭉치 돈이 갈까 봐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약속은 하나도 못 지켰죠. 그러니까 김여정
그런 6월 4일 날 그 성명, 김여정 성명이 그렇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9월 달그 평양 갔을 때 제가 1, 2차 정상회담 방문점 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환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다 같이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환대받는데 김정은 위원장 팀도 서울에 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없는 돈 다 들어서 해줬는데 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거 주선한 통일전선부가 살아남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고, 자, 뭐 또 마지막 시간이 한 5분이 남았으니까 다 채워야 되니까 꼭 질문하셔야 될 분 있으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 박미영 선생님. 질문을 짧게. 예, 아직도 현 정부가 4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안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사실 불안하거든요. 87년 이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 또 한반도 상황에서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이제 전 정권이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인데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근데 사실은 더 절망적인 게 윤석열보다 정말 절망적인 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이제는 어디에도 기대할 데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더 불안하고요. 그래서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시민사회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토요일날 나가서 촛불 잡는 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사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은 결단 갖고 모든 외교 정책을 해버리고 우리 국민 시민사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간 우리가 목청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알버트 하우슈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Exit Loyalty Voice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떠나는 게 이제 엑지트고요. 그 다음에 근데 미국 이민 가기도 힘들고 엑지트는 쉽지가 않잖아요. 로열티는 그럼 차라리 충성해갖고 일부가 되는 건데 충성도 못 하잖아요. 그럼 방법은 보이스,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끼리 만나시지 마시고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이 만나서 결국 얘기를 하면서 얘 이러다 나라 망하고 우리 다 지금 전쟁 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공유하면서 그 우리가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가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아까 우리 광노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그 딜리버리 시스템 같은 거 TV에서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역대 정부원 중에서 지금 정부가 톨러런스가 그 관용이 가장 적은 정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진 정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이게 할루시네이션, 무슨 환상에 빠진 이게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하는 것보다 아니 뭐 김정은이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아니 국무회의 있는 게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모든 과제는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대통령이 잘못된 결단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북한과 우리 현 대통령 두 양쪽에 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시민사회 공간을 넓혀가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고 뭐 제가 지난 정부에 일을 해봤는데 난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온 사람이 돼서 미국을 좀 안다고 보니까 미국에 싫은 걸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뭐 조선일보 같은데 저를 얼마나 지금도 좀 반미, 친중 세력이라고 그냥 완전 내뜨려 치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아까 뭐 네트워크가 많다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은 가깝죠.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 띵크탱크고 그걸 벨트웨이 밴디트라고 하는데 걔네들 저 한국 와도 연락을 안 해. 지난 정부 때 불이나게 연락하다가 뭐 여기서도 다 협조를 해주는데요. 뭐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미국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스테이크 먹고 하는 거 지들끼리 잔치예요. 전부 다. 한국의 보수 들어가고 그다음 미국의 보수 그다음 중국은 거의 오지도 않고 그 지들끼리 잔치하고 딱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죠. 보리스 옐친 보리스 존슨 부르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절반 이상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 궁금한 게요. 과거 청와대는 북악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청와대 정밀 타격 못하는데 국방부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김병주 원합은 물어봐요. 그러세요? 그 포병이니까. 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계신 분들 의자